이번 차시에서는 교과서 174페이지의 분당 정치의 운영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 정리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과서 역사 1의 5, 6단원에 나오는 조선 정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배울 분당 정치의 운영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의 정치 흐름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늘 설명은 이 두 번째 흐름인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결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시간으로 따지면 15, 16세기고 국왕을 기준으로 하면 연산군부터 영종 시기, 이 시기에는 훈구파라는 정치 세력과 살인파라는 정치 세력이 서로 중앙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던 시기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파가 4차례의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그 사건을 두 글자로 사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흔히 사화 발생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살림 세력은 큰 피해를 입었었지만, 이후에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살림 세력은 꾸준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조 때에 이르면 드디어 살림 세력이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중앙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림 세력이 선조 때 중앙의 권력을 잡자마자 우리 학습지에 나오듯이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와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조 전랑 임명 문제는 무엇인지, 척신 정치 청산 문제는 무엇인지, 요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중앙정치 조직이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구로 이해하면 되겠고, 조선 전기 당시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요 의정부 6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6조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2조가 굉장히 핵심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2조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기에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조선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참고로 인사권이란 조선의 각 정치기구에 어떤 사람을 쓰고 배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2조의 인사권을 당시에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관직이 크게 2개가 있었는데요. 그 두 관직이 바로 정오품의 2조 정랑이라는 관직과, 그리고 그 아래 정육품의 2조 좌랑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학습지에 나오는 2조 전랑은 바로 이 2조 정랑과 2조 좌랑을 합쳐서 2조 전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 때 이 2조 전랑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권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3사 관리들의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로 3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 3사는 여기 도표에도 나오듯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부서를 합쳐서 3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3사의 역할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바로 조선의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3사의 주 역할은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었고요. 공론을 형성한다는 말은 이제 나라 전체를 위한 혹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올바르고 바른 소리를 국왕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3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이라는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여론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 보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을 무시하게 되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조선시대에도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 3사에서 형성한 공론을 무시하고 정치를 펼치게 되면 양반들의 심한 반발을 받게 되었고, 그런 국왕도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조선의 정치에 있어서 이 공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 공론은 3사에서 형성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3사의 관리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조 전랑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조선의 정치와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이제 차지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두고 사림들 내부에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와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자기들 무리에서 이조 전랑을 임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결과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선조 때 사림 세력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에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조금 더 이후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럼 이제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척신정치 청산 문제, 요것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습지나 교과서에 보면 이 동인과 서인이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에는 이조 전랑 임명 문제도 있지만, 요 척신정치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벌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척신이란 우리 학습지의 용어 해설에 나오듯이 왕실의 외가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왕실의 외가 친척을 두고 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신들이 조선의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척신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살인파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조 전랑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척신 정치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갈등을 했다는 점,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선조 때는 이 서인이라는 붕당과 함께 이제 동인은 그 바로 직후에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선조가 죽고 그 아들인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는 서인, 남인, 북인 중에서 북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광해군과 북인들이 핵심적으로 세웠던 외교 전략이 바로 중립외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 중립외교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중국의 정세를 잠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에 중국 대륙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와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서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해서 싸우던 시기이고요. 그 사이에서 광해군은 후금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명나라의 편도 후금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지 않는 이제 중립외교를 펼쳤던 것인데, 당시의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침으로써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당시에 북인들과 반대편에 있던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서인들은 광해군이 펼치는 중립외교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결국 이 불만이 쌓이고 폭발을 해서 결국 1623년에 이 서인 세력이 북인과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는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때를 설명하면, 인조 때는 당연히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서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 남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인조 때는 서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서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분당 정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인조 당시에 지켜졌던 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란 뭐냐? 바로 그 기본 원칙은 여기 학습지에 나오듯이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풀이하면,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상대 붕당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기꺼이 상대 붕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인이든 남인이든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이 붕당 정치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인조 당시의 서인과 남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붕당 정치의 그런 운영은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인조 때 잠깐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면,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광해군처럼 중립외교가 아니라 친명, 배금,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이렇게 펼쳤는데요. 그런데 이 친명, 배금 정책은 서인들의 마음은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후금의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인조 때는 1627년에 정묘호란, 그리고 1630년에 병자호란 두 차례 여진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면서 결국 서인들의 친명배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효종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효종 같은 경우는 이제 1630년에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굴욕적으로 항복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그런 운동도 펼쳤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청나라의 국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결국 북벌은 실현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일단 지금은 이제 붕당 정치의 운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일단 요 화면에서는 인조 효종 시기에는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이제 남인이 이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서인과 남인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것을 바탕 위에 서로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진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인조와 이제 효종 때 어느 정도 지켜왔던 그 붕당 정치의 원칙은 현종과 숙종 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붕당 정치의 원칙이 깨졌다는 것을 역사에서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붕당 정치의 원칙이 변질되고 깨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는 서로 자기 당의 이익만 이제 정치인들이 추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조선의 붕당 정치가 변질된 사례로 현종 때의 예송 논쟁과 그리고 숙종 때의 환국의 발생 요 두 사건을 붕당 정치가 변질된 계기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현종 때 발생한 예송 논쟁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송은 문자 그대로 예를 둘러싼 논쟁이고요. 그리고 이 예송 논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조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의 제16대 임금이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인조와 정부인인 인열왕후 사이에서는 첫 번째 부인인 소현세자와 첫 번째 왕자인 소현세자와 두 번째 왕자인 복림대군과 그리고 세 번째 왕자인 여기 가계도는 없지만 인평대군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인조의 원래 정부인인 인열왕후는 비교적 일찍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인조는 인열왕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정부인으로 나이가 당시에 굉장히 어렸던 장렬왕후를 새로운 정부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현세자가 일찍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조선의 제17대 임금인 효종이 됐던 것이고요. 이 효종이 임금이 될 때 여전히 나이가 어렸던 이 장렬왕후는 이제 왕의 어머니라는 의미인 자의 대비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효종과 정부인인 인성왕후 사이에서는 조선의 18대 임금이 되는 현종이 태어났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효종이 진짜 죽고 현종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 이 자의 대비가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인조의 정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도 자의 대비는 여전히 이제 살아 있었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어쨌든 효종의 장례식을 치러야 됐을 거고 그래서 왕실 가족들은 이제 상복을 입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당시 조선시대 예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와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 기간이 이제 달랐는데요. 그 기간을 이제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상복을 3년 동안 입었어야 되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상복을 1년만 입어도 됐었는데, 이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만 입어도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효종을 장자가 아니라 차남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남이는 비록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지만 소현세자가 일찍 죽고 결론적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효종은 특별하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동안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러한 대립을 1차 예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차 예송 당시에는 현종이 서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 동안 입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나서 이번에는 이제 효종의 정부인인 인선왕후가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당시 인선왕후가 사망했을 때 이 자의대비는 여전히 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또 당시 이제 조선시대의 예법에 따르면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와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또 달랐었는데요. 이제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상복을 1년 동안 입었어야 되고, 둘째 며느리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상복을 9개월 동안 입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또 당시의 서인은 인선왕후는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상복을 9개월만 입어도 된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남이는 인선왕후는 자의대비의 첫 번째 며느리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복을 1년 동안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2차 예송 때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 동안 입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1차 예송과 2차 예송을 거치면서 이 자의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굉장히 심한 갈등을 했고, 그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붕당 정치의 원칙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송 논쟁으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이제 심하게 갈등을 했고, 그 갈등이 이제 숙종 때 환국의 발생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일단 환국이라는 건 우리 학습지 용어에서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된다는 의미이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숙종은 이제 자기가 나름 정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를 펼쳤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때는 서인의 편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이제 남인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권 세력을 교체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 서인과 남인들이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대 분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을 계속했다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남인이 다시는 중앙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을 것이고, 역으로 남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또 이제 서인에 대한 보복을 또 심하게 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남인은 숙종 때 사실상 중앙정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인이 쫓겨난 직후에 서인은 다시 이제 노론과 또 소론으로 이제 분열이 되고요. 참고로 노론은 남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고, 소론은 남인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는데,
남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은 이제 남인들을 철저하게 중앙정치에서 배척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남인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은 생각이 맞는 남인들과는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론과 또 소론의 싸움에서는 노론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숙종 때는 사실상 노론이 조선의 정치를 주도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내용 정리는 끝났고, 이제 오늘 배운 것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탐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 174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면 붕당의 형성과 대립이라는 제목 아래 이익의 과구록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 있고요. 이 이익의 과구록은 숙종 때 이후에 조선의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는 건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원래 이 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은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종 때의 예속 논쟁, 숙종 때의 환국의 발생으로 그러한 기본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고, 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 깨지고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결국 조선의 정치인들이 나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붕당의 이익만 추구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 갔을 것이고, 그렇게 나라가 기울어 가는 것을 조금 비판하면서 쓴 책이 아마 이익의 과구록인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어쨌든 교과서 174페이지에 이 이익의 과구록 이 사료를 통해서는 현종 숙종 때 이후에 조선의 붕당 정치가 많이 변질되었구나, 그런 것을 이 사료를 보고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탐구 이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는 1차 시대와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에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되겠고, 이 구글 설문지 문제풀이는 단순히 복습뿐만 아니라 이제 원격 수업 출석 체크와도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영상을 반드시 공부하고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 소개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아까 좀 전에 언급했듯이 현종 때의 예속 논쟁과 숙종 때의 환국의 발생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었고, 직전에 말했지만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이 조선의 정치인들이 나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붕당의 이익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면서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인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조선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 흐름이 탕평 정치였고요. 그러한 탕평 정치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18세기에 영조와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영조의 탕평 정치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테니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영상 보느라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